네, 이번 시간도 토파보기 리뷰부터 같이 시작을 할 건데요. 문장 삽입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요게 답에 대한 단서가 약간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잘 안 보이거나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 말 그대로 위치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장 삽입을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을 일단 읽고 나서 자 거기에서 일단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단서 즉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일단 1번부터 5번 사이에서도 역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를 같이 확인해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단절을 찾는다 그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절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대상의 단절, 성격의 단절, 내용의 단절, 시제 단절이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단절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도 같이 생각해 주자고 단절이 아니면 그렇다면 연결은 바로 뭘까? 즉 연결을 의식하면서 쭉 읽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연결이라고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거 있었죠. 그쵸?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면 연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쟤네가 만약에 구체적인 사례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쟤를 포괄할 수 있는 말 다음에 집어넣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봤던 건 바로 뭐가 있었냐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 혹은 같은 이미지나 같은 성격 혹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비슷한 의미니까 가까이 배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가치 판단 표현이 보인다면 긍정 혹은 부정 이런 식의 가치 판단 표현이 보인다면 뒤쪽에서 원인이라든가 혹은 근거라든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가 이제 제시가 될 건데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되고 중간에 because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 있단다. 즉 저 문장이 가치 판단이라면 뒤쪽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앞쪽에 배치하면 될 것이고 제가 혹시라도 원인이라든가 이유의 느낌이 든다면 얘 앞쪽에 얘를 집어넣고 적절하게 연결되는 것을 찾으면 될 것이고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앞 문장을 두 번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우명제가 있는지 대우명제의 성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 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연결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을 먼저 생각했을 때 답에 대한 단서가 전혀 안 보인다. 그렇다면 가치 판단, 원인, 이유, 대우명제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문장 삽입을 볼 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식의 명시적인 단서와 단절,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결은 최소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까지 이 정도 우리가 쭉 생각하고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지금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한 대화를 리카운트 했습니다. 리카운트 별표 좀 해주세요. 다시 세다 이렇게 알고 있지 말고요. 다시 세다라는 뜻으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화를 다시 셌다. 그것도 웃기죠. 그쵸? 그래서 리카운트는 다시 세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다, 이야기하다. 즉 tell이나 narrate하고 비슷한 의미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recount라는 단어가 tell과 narrate의 뜻으로는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뒤쪽에 41, 42 장문 독해에서 그 뜻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딱 보일 때 특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in, on, at, by, with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에 거 꾸며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었죠. 그쵸? 자 그러면 조지 게모우가 그 한 이야기를 한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화에서 아인슈타인은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참고로 얘는 가벼운 뉘앙스 차이만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 지금 claimed가 딱 보이는데 보통 요거 많이 쓰이죠. 뭐뭐라고 말해준다. be said라든가 그 다음에 뭐뭐라고 믿어진다. 얘라든가 그 다음에 뭐뭐라고 생각된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라고 주장이 된다. 이런 식의 claimed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이런 식의 과거 분사가 오고 나서 뒤쪽에 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have, PP 형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중간에 어떤 동사가 쓰이든지 뒤쪽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때와 그 다음에 have pp를 쓸 때 의미상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는 것으로 혹은 뭐뭐 할 것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 할 것으로 뭐 말해진다, 믿어진다, 생각된다, 주장된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ave pp를 쓰게 되면 여러분 원래 그 have pp는 무슨 말인가요? 언제 쓰는 거예요? 원래 have pp는? 주어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현재 완료라는 말 그대로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완료가 되는 거니까 그 이전부터 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동작 플러스 현재 의미가 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have pp 형태가 보이면 요건 한 시제 이전을 포함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얘가 쫙 나오면 뭐뭐 했던 것으로 뭐뭐 했던 것으로 뭐 말해진다, 믿어진다, 생각된다, 주장된다.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하는 거냐 아니면 했던 거냐 그 정도 뉘앙스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저 사람은 한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주장이 됩니다. 이걸 말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이걸 말했다고 주장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시어 this가 딱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얘는 뭐 그냥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될 거니까 뭐 사실상 큰 단서는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말했다고 주장하는 혹은 주장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자, 그러나 given Gamma's tendency for playful hyperbole 이렇게 보이죠? 보통 문장의 시작에서 기분이 제시가 되면 뭐뭇을 고려하면 그 뜻으로 많이 쓴다 그랬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경향을 고려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playful은 말을 가지고 노는 그런 의미에서 농담하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hyperbole은 밑에 보이죠. 그쵸? 그러면 계모가 농담하듯이 과장하는 경향을 고려해 보면 이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실제보다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정확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해석도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하는 this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잘 찾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읽어가면서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주어진 문장과 여기 나오는 이 문장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지 요거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쵸? 자, 볼게요. 이쪽 보니까 요걸 기억해라 라고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constant는 별표 좀 해주세요. constant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요게 상수란 뜻으로 쓰이죠. 원래 형용사를 쓰이면은 변함없는, 끊임없는 뭐 그런 뜻인데 변함없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주의 상수 됐죠? 우주의 상수를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상수가 fill은 그대로 보면 돼요. fill space니까 우주를 채운다. with 뭐뭇을 가지고 그렇게요. 자, 그러면 자, 기억해라.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상수가 우주를 채운다라는 것을 with는 뭐뭇을 가지고죠. 그래서 uniform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딱 끊어볼까요? 폼이 형태고 유니가 하나니까 바로 어떤 의미? 한 가지 형태의 그래서 균일한 적어보세요. 균일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다크 에너지로 우주를 채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관계되면서 whose가 보이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보세요. 앞에 나오는 것을 이런 식의 소유격의 느낌만 가져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일한 에너지, 즉 다크 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은 무엇일 것이라고? Gravitational force가 바로 뭘까요? Gravitational force. 이게 중력이죠. 그쵸? Repulsiv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Repulsive는 쫓아내는, 밀어내는 그 뜻이에요. Repulsive는 쫓아내는, 밀어내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주의 상수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상수는 우주를 다크 에너지로 채웁니다. 자,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일한 에너지인 그 다크 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은 중력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번이 그러면 얘하고 연결인가? 만약에 이 문장과 1번이 서로 단절된 느낌이 든다면, 그렇다면 메인의 제시문을 1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를 쭉 살펴보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생각을, 앞에는 요 생각이겠죠? 그쵸? 그 생각을 1917년에 그래스했습니다. 그래스는 파악하다, 이해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1917년에 그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보우크 좀 꼭 좀 알아두세요. 인보우크 딱 보이죠? 그래서 안쪽에 대고 말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게 들먹이다, 언급하다 적어주세요. 들먹이다, 언급하다. 멘션이라든가 요거가 비슷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C로 시작하는 사이트는 인용하다, 언급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트는 S로 시작하는 그 사이트죠. 그쵸? 자, 그러면요. 들먹이다, 언급하다, 멘션이라든가 사이트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주의 상수에. 우주의 상수라는 말? 비슷한 말이 일단 이렇게 제시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딱 보니까, anti-gravity는 무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일단 뒤쪽에 gravity는 중력이죠. 그럼 anti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anti죠. 그쵸?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안티팬. 별로 없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안티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럼 반대 방향 하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요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특히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흐름상 연결이 되는지 단절이 되는지 무엇만 가지고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단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냐. 자, 여기 볼까요? gravitational force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gravity가 되겠죠. 그쵸? gravit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epulsive가 밀어내는 그 뜻이니까 얘는 어떻게? 그러면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anti-gravity는 앞에 나오는 repulsive 그리고 gravitational force하고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된단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상수라는 건 사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게 상수인데요. 그게 존재한다면 우주를 무엇으로 채운다고? 그 상징적인 특징이 중력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바로 균일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다크 에너지로 채운대요.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이 아이디어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자, 우주의 상수의 반중력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참고로 얘는 일단 가로 하나 묶어주세요. 자, 균형을 잡기 위해서 attractive gravitational pull of the universe's ordinary matter 이렇게 보이죠. 우주의 평범한 물체 혹은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볼까요? attractive gravitational pull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중력이 당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ractive가 붙으면 여기서는 매력적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attractive는 어떤 의미? 끌어당기는. 됐죠? 끌어당기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잘 봐요. gravity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nti-gravity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중력이 이렇게 끌어당긴다면 anti-gravity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끌리고 한쪽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충분히 여기하고 여기는 연결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뭇이 없으면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without the 반중력이 없다면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반중력이 없다면 우주의 보통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글일수록 특히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다 자연과학 소재가 나올수록 자연과학 소재가 순서나 삽입에 나올수록 어디에? 기본에 충실한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재를 쓰는 것만으로도 난이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룰은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연결과 단절을 생각해 보는 건데,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보니까, 자, 그 사람은 그래서, 자, 일단 he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앞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명사는 앞에 아인슈타인을 가리키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연결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allow for는 뭐뭇을 고려하다, 뭐뭇을 허용하다. 두 가지 적어주세요. 고려하다라는 뜻도 되고 허용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고려했던 겁니다. 어떤 우주예요? 뒤에 쫙 보니까 neither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no가 딱 보이네요.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면 A도 B도 아니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럼 뒤에 보니까 expand는 확장하다, 팽창하다. 그 다음에 저거 잘 기억해야 돼요. contract가 동사로 쓰였을 때 수축되다, 줄어들다 그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는 우주죠. 그게 바로 뭘까? gravity가 있으면 anti-gravity가 같이 존재하면서 우주가 밸런스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 거야.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끌어당겨지지도 않는 밸런스가 유지되는 건가 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그쵸? 얘를 쫙 가로로 묶어서 요게 앞에 나오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앞에 나오는 밸런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지 모습을 그려보면 충분히 지금 2번까지도 연결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딱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upon 다음에 ing를 뭐뭐 하자마자 그 뜻인데요. 허블의 1929년에 관찰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그리고 그 1929년의 관찰에 establish는 규명하다, 확립하다 적어주세요. 자, 뭘 확립했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한 1929년 허블의 관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상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장 커다란 무엇이라고? 실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블런더는 꼭 기억해 주세요. 블런더가 mistak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벙글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요 뜻인데 생각보다 이거 잘 나와요. 야, 너 있잖아. 그 라이터 가지고 장난치다 실수하면 블란다 해가지고 블란다 실수. 실수를 하고도 싱글 벙글이네 해가지고 벙글 실수. 지금도 엄청난 실수. 자, 아무튼 어찌됐건 알겠죠? 그래서 블란다 실수, 벙글 실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말했던 우주의 상수라는 게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자, 확실한 건 자,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상수를 자신의 이퀘이션은 방정식에서 드랍시켰습니다. 그러면 드랍시켰다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거하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쵸? 나중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수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보기 이전인가? 아무튼 중간고사 보는 거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과목은 계속해서 들어봐야 학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자동으로 드랍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6과목을 신청했지만 5과목만 이렇게 나중에 성적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랍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학점은 채워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또 공부는 해야 돼요. 자, 어찌됐건요. 자, 지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적은 양인데 대학교 가면 그렇게 6과목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1교시에 일어나서 수업 듣는 거 있잖아요. 9시 수업이거든요. 1교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1교시는 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잘생긴 애들이라든가 예쁜 애들이 1교시에 좀처럼 없어요.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대부분 점심 먹고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 그렇다면요. 결국 이제 여기서 쭉 보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에서 우주의 상수라는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관찰이 이거 보이죠? 그렇죠? 그 관찰이라는 것은 허블의 관찰이겠죠? 그렇죠? 그 관찰이 뭘 보여줬냐면 자,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스태틱은
그쵸?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혹은 정적인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정적인 우주에 대한, 즉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는 정적인 우주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우주의 상수를 자신의 방정식에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아인슈타인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일단 얘를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중간에 시간을 가리키는 이제 부사가 쓰인 거고, 주어 동사 다음에 뒤쪽에 대디아가 바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보일 텐데요. 자, 우리 요거 생각나죠? 그쵸?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면 구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뒤에서 됐다 하면은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온 데디아가 앞에 나오는 동사의 보통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요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동사가 보이고 중간에 이제 부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부사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 뒤쪽에서 문장이 나오는데 요 문장이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문장이 두 개면 당연히 접속사,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뒤에 쫙 보니까 뭐야, 됐 다음에 헤드가 보이네? 그러면 이때 that은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뒤쪽에서 뭐가 보이나요? 뒤쪽에서 우주의 상수는 요를 쓸 것이다 이렇게 딱 보이죠.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보이면 일단 뭘 생각해 주자? 가정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여기 had, Hubble's expansion이 쭉 보이는데 요건 뭐가 생략이 되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고 if Hubble's expansion had been discovered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에서 if가 생략되고 head가 앞으로 옮겨갔다. 됐죠? 그래서 갑자기 뭐가 보이고 갑자기 head가 보이고 뒤쪽에서 pp가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형태가 딱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4번하고 5번도 연결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왜냐면 4번에서 딱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주의 상수라는 것을 제거를 했고 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블의 그 팽창이라는 그 발견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발견이 되었다면 우주의 상수라는 것은 결코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말했던 우주의 상수라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허블의 관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내가 해석을 잘했는데 답에 대한 확신이 드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맨 위에 딱 살펴보니까 조지 게머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이걸 말했다고 주장이 되는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농담하는 과장성에 대한 경향을 고려해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정확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 나온 요게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죠. 그쵸?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바로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3번에 many에 딱 등록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상수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허블의 관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말했던 우주의 상수를 실수라고 불렀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던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 조지 게모우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하나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 사람의 과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정확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확실한 건 아인슈타인이 이랬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조지 게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은 그 약간 정확성이 의심이 되고 확실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자, 흐름으로 봤을 때도 몇 번? 4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 many에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딱 쳤었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상위 개념 적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뭔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조지 게모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주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조지 게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의 단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토퍼보기 리뷰를 마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요 책 있죠? 그쵸? 요 책.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감 만족 교재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은 다 풀었고요. 혹시라도 아직 안 푼 문제가 있다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는 일단 한번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요 페이지 딱 보이시죠? 그쵸? 요 페이지 딱 보이시면 밑에 여기 쫙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생님 이름 딱 보이죠? 자, 거기에다 이렇게 딱 형광펜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자, 선생님 거기 이름 있고요. 자, 목차를 살펴보면 총 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듣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회별로 듣기 파일에 선생님 그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듣기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제 뒤쪽에 그 문제의 구성은 올해 EBS의 연계 교재 중에서 우수문항을 발췌를 해서 변형한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두루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올해의 트렌드를 읽고 기출의 중요한 것들을 같이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그 평가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변형한 문제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소재라 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솔학원 전 지점이 사용을 하고요. 선생님이 상당히 비중 있게 이 교재를 집필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참고로 이제 수능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듣기는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하지는 않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1회를 할 때는 18번부터 뒤쪽에 45번까지 다 살펴볼 건데요.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렵다면 전체적으로 다 읽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그 지문 속에서 한두 문장 정도 구문이라든가 어법과 관련된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만 파악하면서 볼 거고요. 그리고 1회를 할 때는 각 문제 18번부터 뒤에 도표하고 내용의 일치, 불일치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문제별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을 가볍게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이제 1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오버뷰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아까 교재 한 장 넘겨보면 그 빈 공간 있었죠? 선생님 이름이 있는 그 공간. 자, 거기에 자, 이 칠판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오버뷰에서 일반적 의견 플러스 but 반전 주제 그리고 맨 밑에 컴마 다음 내용까지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재입니다. 우리 2달 뒤 어저께가 수능이었죠. 그쵸? 2달 뒤 어저께. 그게 수능이었던 거 아닌가요? 네. 쓰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라. 오케이. 필기해주세요. 네.
참고로 우리는 그 추석이 있는 그 주에도 수업 동일하게 합니다. 추석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이 우리는 공부하는 게 낫겠죠. 괜히 그때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볼 때는 그냥 나와서 공부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더 좋아요. 그리고 명절 음식이 약간 질릴 때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요일쯤에는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서 트랜스 지방을 좀 먹어줘야 그래 이제 면역력도 좀 키워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오버뷰를 가볍게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다 필기하셨나요? 조금 더 시간 더 드릴게요. 필기해주세요. 자, 일단 그 문제 유형과 관련 없이 독해에서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오감만족 평가원 기출을 살펴볼 때 그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글의 시작이 일반적 의견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뒤쪽에서 벗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벗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보인다면 뒤쪽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주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필자의 생각이죠. 그쵸? 일반적 의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필자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거나 many라든가 most, 물론 many people, most people 이렇게 뒤쪽에 people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얘네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 얘네가 있는 그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하고 다른 내용을 뒤쪽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자, 독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건데요.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글을 쓴 사람은 그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감을 없앤 상태에서 글을 읽어가되 단 자신이 쓴 필자가 쓴 새로운 생각을 독자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약간 독특한 생각을 글의 시작부터 맨 처음 그렇게 제시를 하면 당연히 읽는 사람들은 뭔 개소리야 이런 식의 거부감 느낄 수도 있겠죠. 그쵸? 뭔가 새롭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맨 처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거니까 글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 뒤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가면 되고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약간 수동의 느낌으로 바꾸면 it is said, it is believed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라고 말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보이면 뒤쪽에 반전 주제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느낌인 거죠. 그쵸? 자, 일단 글을 읽어가면서 특히 어디에 밑줄을 긋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핵심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런 구조라면 이 부분을 좀 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들 있죠. 그쵸? 반복은 똑같은 말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두 번 이상 보이면 거기에 밑줄 그어두는 거죠. 그쵸? 왜? 걔네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면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기본적으로 밑줄을 긋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다 긋지 말고 그런 말들에 밑줄을 긋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반복이죠. 그쵸? 변형 반복. 약간 표현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변형 반복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이런 거 놓치지 않아야 되고 구체화하고 일반화가 딱 보이는데 구체화는 포괄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제시될 때 일반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을 주고 나서 그걸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쓸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중간에 for example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나서 결론의 느낌, 포괄적인 말을 쓸 때 therefore, so, thus, in conclusion 이거 역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쵸? 따라서
글을 읽어가면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이런 것들을 왜 파악해야 되는 거냐? 무엇 위주로?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야 된다. 왜? 요게 지문에서 핵심을 말해주는 뭐가 될 테니까? 키워드가 될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면서 어느 쪽에 포괄적인 말이 있느냐? 포괄적인 말이 있으면 걔네들 위주로 읽어간다. 그리고 대명사하고 서치가 딱 보이는데 대명사하고 서치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을 반복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리키는 것도 역시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가 충분히 이해되죠? 그쵸? 자, 그리고요. 이제 3번에서는 문장이 길어질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문장이 길어질 때. 긴 문장은 보통 앞쪽에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앞쪽에 문제니까 그 24번 앞쪽에 22번의 요지 문제라든가 20번의 주장 문제 있죠. 거기에 생각보다 한 문장이 4줄에서 5줄까지 들어가는 그런 긴 문장들이 오히려 앞쪽에 많아요. 앞쪽에 많은데 문장이 길수록 내가 꼭 파악해야 되는 핵심은 어디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식의 관계사들이 보이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왜? 맨 앞에 명사만으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관계사 이하가 부연 설명하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따라서 얘네들이 보이면 앞에 무엇보다, 앞에 명사보다 뒤쪽의 내용을 좀 더 주의해서 읽어간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괄호 안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시라든가 콜론 이런 것들 딱 보이죠. 우리 이렇게 했었죠. 그쵸? 요렇게 괄호가 이렇게 쓰이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시가 있거나, 그쵸? 대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콜론이 보이거나, 그리고 이렇게 컴마가 보이는 거, A, B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동일한 품사라는 걸 잘 봐야 돼요. 동일한 품사, 뭐 명사, 투부정사, 혹은 대 다음에 주어동사, 컴마, 대 다음에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라든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컴마 앞뒤로 보이면 동격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쭉 나왔을 경우에는 A하고 B는 서로 어떤 내용이라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요게 상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하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하위 개념, 상위 개념 둘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찌됐건 얘가 어려워도 얘가 이해됐으면 얘로 가져가는 거고 얘가 어려워도 얘가 이해됐으면 얘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꼭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얘를 알았다 하더라도요. 여기 나오는 B를 통해서 얘의 뉘앙스 같은 것을 같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느낌으로 얘네들은 꼭 읽어간다. 자, 3줄만 더 적어주세요. 밑에 3줄만 더 적겠습니다.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확인하면서 읽는다. 그리고 지문에 제시된 단서만 가지고 생각한다. 적어주세요. 자, 4번과 5번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이제 그 얘기는, 역접이라든가 흐름의 전환을 가리키는 but, however, 걔가 없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but, however 없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면, 그렇다면 일단은 같은 흐름일 것이다. 앞쪽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뒤에 나오는 것은 부연 설명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에 나오는 무엇으로 부연 설명이 되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걸 잘해줘야 돼요. 매칭을 잘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칭을 할 때는 당연히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게 무엇인가? 앞에 주어에 대해서 뒤쪽에 목적어가 부연 설명하는 거구나.
앞에 목적어에 대해서 뒤쪽에 주어가 부연설명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요거 역시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 게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뭐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지겹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꼭 적용하면서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됩니다. 자, 2달 뒤 어저께가 수능이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2달도 안 남았던 얘기죠. 그쵸? 정말 많이 안 남았는데요.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하던 것에서 조금만 더 열정을 가져주면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진짜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것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서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경 쓰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무튼 무슨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냐면 왜 매칭이 중요하냐면 둘 중 하나의 빈칸이 있을 때 이 빈칸과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게 어디에 있는지 둘 중 하나의 밑줄이 있을 때, 밑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밑줄에 대한 단서가 앞쪽에 무엇과 의미상, 이미지상 매칭이 되는지 이걸 생각해 주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확인하면서 읽는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한 두어 문장 읽을 때 해석이 잘 됐어요. 근데 한 중반부 정도 가니까 흐름을 놓친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흐름을 놓쳤다는 느낌이 들수록 얼른 앞쪽으로 가서 이 얘기였구나. 앞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밑줄을 그었다면 걔네들 위주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읽으라는 얘기예요. 즉, 한 번에 쭉 막히지 않고 읽어가는 게 좋은 건데 약간 막힌 느낌이 든다면 앞으로 얼른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제시된 단서만 가지고 생각하라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흐름을 놓쳤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문 속에 내가 해석을 잘했던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 교재에서 몇 문제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18번부터요. 뒤쪽에 11페이지 25번까지 8문제거든요. 8문제인데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한 문제만 같이 살펴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앞에 18번 있죠? 18번. 문제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문제별로 중요한 포인트 놓쳐서는 안 될 것들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18번 밑에 적어주세요. 글의 목적은 1번,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2번, 보기를 한 번은 다 읽을 것 적어주세요. 이상하게 18번을 틀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맞추겠는데 18번이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대부분 2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끝까지 꼭 읽어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1번이나 2번에서 답이라는 확신이 좀 들어도 3, 4, 5 보기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렇게 크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기를 한 번은 다 살펴볼 것. 그리고 최대한 집중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를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밑에 보기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문소에서 내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착각해서 보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가끔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집중력을 가지고 쭉 읽어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집중은 동일한 집중력으로 가되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말 그대로 좀 가볍게 읽어가도 돼요. 됐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뒤에 읽다 보면 답 나오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가자라는 거죠. 자, 18번의 답은 충분히 2번이라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문 중간에서 이 문장만 하나 살펴볼게요. 지문 위에서 딱 중간 부분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서 밀주신 대세 역할이 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나는 다른 참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보이는데요. 요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서 출처를 가리키는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앞에 I가 주어가 되는 거고, heard가 타동사인데요. 타동사인데, 타동사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보다는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를 쓰고 나서 뒤쪽에 목적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단다. 따라서 뒤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션까지가 앞에 나오는 타동사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이제 무엇과 비슷한 의미냐면 동사 뒤에 대세 밑줄이 있을 때 뭘 살펴볼 거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사 뒤에 대시 딱 보이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요때 that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CD가 훈련 시간에 사용되었다고 딱 보여져요. 여기 세션을 밑줄 그어주세요. 세션. 우리 단어 시험에서도 이제 자주 봤던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을 하는 기간이라든가 혹은 시간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듣기에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자, 5번 수업을 할 건데요. 5회 분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5회 분량이 있죠. 그걸 5 ses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시간이 있죠. 그걸 세션이라고 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어 다음에 뭐가 보였을 때, 동사하고 전치사가 보였을 때 얘를 무조건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냐,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보일 때, 물론 타동사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동사가 보였을 때,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이때 쓰이는 동사는 look, 이거 제외하고예요. look을 제외하고 이렇게 딱 보이고 나서 뒤쪽에 뭐가 나올 것이다? 뒤쪽에 목적어가 나올 것이다.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든가,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그리고 what 다음에 주어나 목적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올 건데, 중간에 얘가 나왔을 때 얘를 가로로 묶는다. 어떤 경우일 때 이때 장소라든가 적어주세요. 장소라든가 시간, 방법이라든가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봐야 될 게 출처라든가 뭐뭐로부터
출처라든가 혹은 방향이 제시되거나 정도라든가 혹은 빈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특히 정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출처하고 방향 그리고 장소하고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보일 때 출처하고 방향, 장소하고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제시가 되면 걔네들은 부사니까 가로로 묶고 나머지 구조를 살펴본다. 됐죠? 적어주세요.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출처, 방향, 정도, 빈도. 그래서 일단 여기 쓰이는 that은 맞게 쓰였단다. 이따가 19번을 보면서요. 19번에 쓰이는 또 성격이 다른 that에 대해서 가볍게 또 언급을 하고 나머지 또 문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